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해군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강해군과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강해군이 이제 집권할 당시에 이제 그 집권했던 정당이라고 저는 그런데 붕당은 북인이죠. 그 대북계통이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이 대북계통이 왜 집권했냐면, 이때 이제 그 강해군이 이제 임진할 때 그 분조 활동을 했죠. 이 분조라는 것은 이제 원래 있는 원조, 조종을 나눠가지고 작은 조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할 때 이제 선조는 의주에 있고, 이 강해군이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의병장들을 격려해주고 지휘하면서, 항전 활동을 했어요. 그때 그 많은 의병장들 중에 대북계통의 의병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인홍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재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 대북계통의 의병장이 왜 많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스승이 누구예요? 조식이잖아요. 그래서 조식이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걸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으로 군사훈련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자, 결국엔 이제 강해군이 집권하면서 강해군과 함께 그 옆에 있었던 대북도 같이 집권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집권한 그 배경은 분주 활동에 찾아볼 수 있고, 근데 이 대북은 이제 집권하자마자 뭘 제기했냐면 혜택 변천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혜택 변천은 이제 통론에 나와 있는데 이현적과 이항을 깎아내리고 문무종사에 누굴 모시냐면 조식을 높인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북이라는 그 집단들은 사림 안에서도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개 다수는 뭐죠? 남인과 서인이죠. 남인은 누굴 모셔요? 이항을 모시고, 서인은 누굴 모시죠? 이인을 모시죠. 예. 그리고 이항은 이제 남인의 영수지만, 또 많은 살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항은 상당히 문무종사에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조식은 한마디로 뭐냐면 듣보잡이야. 대북에서나 좀 영향이 있는 거지, 다른 그 학파에서는 영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듣보잡 같은 이혼 조식을 높이고, 이 유명한 이혼적과 이항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인과 서인이 주류인 살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왜 대북이 이렇게 무리하게 혜택 변천을 했냐면 자신이 소수파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그 조식을 높임으로써 자신 정권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 마련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혜택 변천의 문제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폐모살제가 유명하죠. 이 폐모살제는 이제 어머니를 패하고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자기 형이었던 임해군은 이제 이복형이죠. 첫 번째 아들 장자. 물론 이제 적장자는 아니지만 첫 번째 아들이 장자고, 그래서 영창대군이 있어요. 영창대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임목대비의 아들이죠. 이 임목대비의 아들인데 이제 영창대군이 항상 이제 걸림돌인데, 그 강해군이 이제 세자를 체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적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조가 말년에 임목대비라는 이제 어린 여자를 왕비를 선택을 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그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선조가 이제 거의 죽을 때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원칙상은 누굴 세자를 체포해야 돼? 영창대군을 세자를 체포해야죠. 근데 강해군이 나이가 많고 얘는 또 어리고, 또 강해군 또 임진할 때 많은 공헌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선조도 처음에는 영창대군을 좀 예정을 가고 얘를 하려고 했지만 눈이 있고 또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죽을 때 그냥 강해군에 넘겨라 해서 끝났는데, 강해군이 집권하고 나서 주변에 이제 자기 지지해주는 대북 세력도 적고, 얘 또 강해군이 반대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반대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영창대군을 믿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누굴 죽여야 돼요? 영창대군을 죽일 필요가 있어. 물론 강해군이 직접 죽였다는 말은 그 실록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하들이 강해군의 눈치를 채고 강화도에 유배 갔던 영창대군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을 떼어가지고 해서 죽였잖아요. 예. 되어갖고 이제 있고, 그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유폐시켜 버리죠. 어디에 유폐시켜? 지금 정릉동 행궁. 그러니까 지금 어디죠? 덕수궁에 유폐를 시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 이 강해군이 혈통적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예, 특히 그 당시에는 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이제 취약점이 노출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컴플렉스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뭐 폐무살제의 뭐냐면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의 명분이 된다? 인조 반정의 명분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북인의 특징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학연성이 비교적 희박하고 혼축계가 상당히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분열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의 세자책본과 혼축계 요소 입장 차이로 해서 뭐와 뭐가 분열됐죠? 대북과 소복이 분열이 됐죠. 그래갖고 대북은 되게 조식 계열이고요. 강해군을 지지하고 훈척 계열 중심의 현실주의자 방면인데 소복 계열은 서경덕 계열이죠. 그래서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훈척 정치 간여 비판 및 순수성을 유지한 명분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대북도 그 육북과 골복으로 또 나눠요. 이산해를 이제 필두로 한 육북과 그다음에 홍영수를 이제 필두로 한 골복으로 나누고 또 소복 내에도 청복하고 또 탁복이 나눠지죠. 그래서 탁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엔 또 인조반정을 또 직접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강해군을 때 정권을 차지했던 계통은 뭐죠? 대복이고요. 소복은 아니고요. 그리고 소복 계열은 나중에 이제 힘이 점점 약해져서 어느 계열에 편입되냐면 남인 계열 있죠. 남인 계열 편입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근기 남인 출신들 있죠. 정약용이라든지 이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비 어디 계열이냐면 예전에 소복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북인을 한번 이제 살펴봤고, 그럼 강해군의 정치를 볼게요. 자, 강해군의 정치가 예전에 이제나 지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보면요. 강해군은 국내 정치에 보면 되게 전후복구 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이제 많은 것들이 항폐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구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국강경 정책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던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고요. 양안은 뭐죠? 토지 제작이죠. 그리고 성곽과 무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같이 이제 적이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특히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상당히 혼란스었어. 명청 교체기니까.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공격을 막고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그다음 궁궐을 보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임진왜란 때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동동 행궁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원래 정동동이라고 이제 월산대군, 성종의 그 형이 열산대군 있죠? 월산대군 집터를 개조해갖고 만든 게 정동동 행궁인데 이게 나중에 덕수궁이 되죠? 그때 이제 선조라든지 그 다음에 강해군이 거기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궁궐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왕권의 위험이 안 세잖아요. 그래서 궁궐 복원 사업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궁궐 복원 사업을 하면 당연히 경복궁부터 복원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안 하고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런 궁궐들 많이 만들어요. 왜 경복궁을 복원하느냐면 또 웃긴 게 그 당시 이제 이 강해군 좀 합리적이지만 또 합리적인 사람들 뭘 많이 맨날 주술을 또 많이 해요. 점을. 그러니까 점술가가 여기 지으면 터가 안 좋다니까 뭐예요? 여기에 짓지 않고 경복궁 안 듣고 그 덕수궁, 그러니까 창덕궁과 창경궁이 만들어져.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경복궁을 내버려두고 전국이 뭐가 된 거예요?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되고 그다음 이궁이 경희궁이 된 거죠. 이때. 근데 이때 이제 궁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동원했기 때문에 뭐냐면 욕을 얻어먹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의 또 명분이 돼요. 이게 백성들에게 궁궐을 짓게 해가지고 이제 피폐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의 삶을 그런 것들을 이제 명분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문화정책 부분은 동해보관을 편찬했다. 동해보관은 누가 지었죠? 허준이 지었죠? 이 사람은 중인 출신인데 불구하고 이품 당상까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궁중 어이죠. 네. 그래서 동해보감은 엄밀히면 강해군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선조 때부터 선조의 지시를 받고 이제 허준이 만들었던 것인데 선조가 죽고 나서 언제 완성된 거야? 동해보감은 강해군 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조의 업적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 다음 사고를 정비했는데 사고는 뭐죠? 역사 실록을 보관하는 곳이죠. 예전 실록은 어디에 보관했어요? 산에 보관하지 않고
그 보통 읍성에 보강을 했죠. 근데 요게 만약에 그 임진왜란도의 전주 사골 제하고는 뭐야? 다 불타 없어졌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춘추가을 제하고는 사골 다 어디로 올렸죠? 산으로 이렇게 옮겼어. 그래서 이제 외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산을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전쟁 기간 동안 분신된 걸 막으려겠다.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실시했죠. 예, 그래서 대동법을 그 강해군 1년에 실시했어. 물론 대동법을 그렇게 강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일단 실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반 기득권의 침해에 반발을 우려해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지역을 실시한 건 아니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 나중에 언제 때 숙종 때 대동법이 이제 완비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거 대동법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정책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 당시에 명청 교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국의 정세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혼란스러운 정책을 혼란 시대를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했냐 강해군은 중립 정책을 유지했죠. 그러니까 명과 호금 한쪽에 들지 않고 뭐냐면 양쪽에 균형 있게 등거리 외교 정책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명나라 4대 관계 또 유지하면서도 또 호국을 또 배척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한 거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명나라가 파병 요청을 했어 우리나라에. 근데 강해군이 이제 지지 끈 거야.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끝나고 지금 못 먹고 못 사는데 군대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다 이런 시간이니까 명나라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위협을 하죠. 너네들 만약에 군대를 안 파견할 경우에는 뭐야? 먼저 청나라 치기 전에 너부터 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강해군이 어쩔 수 없이 누굴 파견했어요? 강홍립을 파견했죠. 그래서 강홍립한테 1만 5천 명 이제 파견하고 그 다음에 적당해라. 항복해라 소리는 안 했어. 그래서 항복해라는 것은 자기 연려시 기수에 있는 내용이고 적당히 해라. 그래서 이제 1만 5천 명 이끌고 와가지고 사도전투에서 그 유명한 사도전투에서 싸웠는데 패배를 했죠. 거의 8천 명이 몰살 당했어요. 7천 명 많고. 그러니까 항복해라고 했으면 어때? 처음부터 항복했겠지. 근데 적당히 싸워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싸워왔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항복을 한 거야. 그리고 이 강홍님은 장군 출신이 아니에요. 이거 통역관 출신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강해군은 의도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적당하게 싸우고 만약에 항복할 경우에는 뭐죠? 이 사람을 통해서 청나라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역할을 강호국님이 계속 그 후에 강해군 사회 때 계속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예요? 청나라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중립정책을 유지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게 시험문에 나왔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반 사림들은 반대가 심했지. 제조지은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제조지은이 뭐야?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죠? 제조라는 거 뭐냐면 죽었던 왕조가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야. 그 은혜를 누가 해준 거야? 그 당시 누구예요? 명나라가 해줬는데 감히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명나라 편을 들지 않고 청나라의 눈치를 볼 수 있냐? 이런 논리가 나중에 이제 뭐의 원이 된 거야? 인조반정의 명분이 된 거야. 명분이.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때 강해군의 중립정책은 누구도 반대했냐? 대북도 반대했어요. 대북도. 그래서 거의 말년에는 강해군이 고립됐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강해군은 옆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김계시라는 상국이 있었죠. 김계시는 뭐냐면 그 한자어로 이제 뭐냐면 올무역인데 이거 김말동이 정도?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김계시가 옆에 가고 이제 역모가 일어날 걸 분명히 정보가 들었는데도 김계시가 그 인조반정 익힌 그 세력과 연결돼 갖고 항상 강해군이 아니 역모 같은 거 없다, 반란이 없다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냥 마음 놓다가 어떻게 돼? 인조반정이 터진 거죠. 인조반정 세력이 딱 터지면서 반정 세력들 먼저 죽인 게 누구예요? 김계시부터 찾아서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다. 그리고 대외정책 특징은 또 기후약조를 체결했는데, 이거는 대마도조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한 거죠. 또, 일본 에도마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다. 누가 일으켰다는 거야?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일으킨 거, 우리는 상관없다.
오히려 뭐냐면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또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또 세안사 파견하고 또 임진할 때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 구해오려니까 또 일본 통계도 필요했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 지금 후금이 있잖아.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뭐예요? 정방과 후방은 또 공격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일본과 안정적인 대외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슨 약조를 받았다? 기후 약조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제 통신사를 계속 연례적으로 파견했죠. 자, 이 부분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조반정을 볼게요. 인조반정은 그 자체 사건의 명칭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자, 여기에서 인조반정에서 이제 의미를 보면, 자, 인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조의 5번째 정원군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강해군의 입장을 땐 뭐가 되는 거죠? 조카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실제로 인조반정 아니었으면 인조가 왕이 될 리가 거의 없었어. 1도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5번째 아들의 뭐죠? 장자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앞에 이제 중종반정이 있었죠. 근데 중종반정은 그 진성대군이 이제 거의 떠밀려가지고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고, 이는 인조반정 좀 경우가 다른데, 인조반정은 뭐냐면 서인세력과 인조가 주도적으로 한 거야. 이 사람은요. 예. 그리고 이제 반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때 반대 반자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돌이킬 반자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받은 것이 강해군 때 흐트렸는데 이걸 돌이킨다는 거야. 그래서 돌이켜서 정통을 세우고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게 반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권도 강조하지만 왕이라도 성리학적 가치를 위반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쳐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정 형태의 어떤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인조반정이라든지 중종반정 이런 것들을 했고, 이 인조반정은 누가 주도를 했어요? 서인이 주도하고 거기에 누가 동조했죠? 남인이 동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전국은 서인 주도와 남인 동조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갖고 둥다 연립체제에 형성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사를 나눌 때 예전에는 외단을 기준으로 정기 후기 나눴어요. 근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외단을 나눌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조선의 역사가 뭘로 좌우되는 거야? 외인, 대외적 변화로 좌우되잖아. 그러니까 타율성 내에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인조 반정을 계기로 해. 왜냐면 인조 반정 후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지고 이제 정기 후기 나누고, 우리가 이제 보는 교과서도 되게 인조 반정 이전은 뭐가 되는 거야? 강해군은 정기까지고, 그리고 인조 반정 이후부터는 뭘로 보는 거죠? 후기도 이렇게 표현을 시켜가지고 서술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서인 계열 중에서도 모든 서인이 다 참여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제 청서파가 있고 공서파가 있는데 공서파들이 참여했어.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유라든지 이갈, 이기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송시여 같은 사람 있죠. 송시여는 뭐 참여하지도 않았어. 거기에 이제 살림에 묻혀있던 사람들이고, 이런 청서파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인조반정의 배경을 볼게요. 자, 전후 수습제 지지부진과 그 수습제를 둘러서 내부 이해관계 대립. 그래서 이걸 이제 제조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라고요. 그 다음 대북정권의 취약성을 들 수 있죠. 대북정권은 소수파죠. 근데 다른 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얘들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대북 일당 정치화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산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국적 스승이었던 조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양을 깎아내렸잖아. 이런 것들 혜택 편찬 같은 문제들이 이제 산인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나 대부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대부와 왕이 같이 참여했고 같은 지분으로 참여했는데 조금만 지분밖에 안 갖고 있는 이 대북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니 많은 산인들이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멸적 원인을 뭘 냈냐? 이거 포멸적 원인은 뭐예요? 두 가지죠. 명분의 의지를 강조해서 산인과 갈등. 특히 이제 아까 중립정책, 제조지은의 은혜를 어겼다. 그 다음에 인목대비와 영창 등으로 살해했죠. 폐모살제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어디에 많이 반영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강해군이 폐위당하고 나서 누구한테 끌려다녔냐면 끌려갔냐면 그 당시 그 정동동 행궁에 유폐됐던 인목대비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인목대비가 강해군을 왜 폐지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거의 한 30 몇 가지 이유를 쭉 썼어. 그 중에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폐모살제와 중립정책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목대비 조소 내용이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한문사로서
이거 이제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강해군 입장일 때는 좀 억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폐모살증인 게 물론 지금 가정 올 때는 진짜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조선 전기 때 태종하고 태종 때나 뭐 세조 집권기에는 당연했지. 그 뭐 자기 동생 죽이고 뭐냐면 자기 이복 동생 죽이고 심지어는 세조는 친형제까지 죽였잖아요. 아버지 유폐시키고 강해군에 그는 것들은 세발 피해 불과한 거야. 예전에 그랬는데 뭐 나는 왜 내만 그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시대적 분위기가 달랐던 거야. 조선 초기 때는 종법이라든지 성리학적 가치가 그렇게 뭐냐면 내면화되지 않았어. 근데 이때는 뭐죠? 종법과 성리학적 가치가 내면화되면서 이 폐모살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뭐냐면 내용이 됐던 거죠. 명분이. 그래서 지금도 학교 보면 예전에 뭐 선생님이 와가지고 학생들 두드려 패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학생들 인권의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향상되면서 때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경찰서 끌러가고 이제 조서 쓰게 되는, 그리고 잘리는, 그냥 비중이 다른 거야.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미.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또 보면, 결과 강해군의 퇴위와 인조가 즉위하고요. 서인이 집권. 강해군을 이제 임목되면 죽이려고 했겠죠.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유폐했으니까. 말렸어.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유폐됐어요? 제주도 유폐됐어. 근데 이 강해군이 또 뭐냐면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뭔가 노비로부터 천대를 받고 욕도 얻어먹었지만 장수를 냈어요. 거의 20년 동안 살았어. 심지어 인조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참고로 연산군 있죠, 연산군. 연산군은 가자마자 저기 강화도로 갔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죽었어, 그냥. 풍토병으로. 그래서 상당히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강해군은. 그래서 중종반정은 당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으로 인조반정은 좀 약간 어거지? 떼쓰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좀 약간. 강해군이 정치 못해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서인의 집권을 볼게요. 자, 서인들은 이 서인이 이제 집권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제 그 예성, 이제 그 한국정치 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서인이 주도해서 누가 참여했다고 했죠? 남인이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분당 정치의 상호 경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그 시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서인이 정권을 잡는데 혼자 독점하지 않고 남인을 같이 참여시켜요. 왜냐면 서인도 알았던 거예요. 견제 세력이 없으면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절대 권력은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 세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지와 독주를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분당 연합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남인을 참여시키지만 서인들이 끝까지 유지했던 두 가지 원리가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 숭유살림과 국호무신이야. 숭유살림 뭐냐? 살림은 뭐냐면 그 서원에 있는 초원의 그 초야 유생들 있죠. 유생들의 여론을 존중해 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왕비의 집안은 꼭 어디에 서인 가문에 배출시킨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그 국혼 왕비 가문과 연결해서 서인이 계속 정권을 주도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수용살림을 통해서 정권 기반을 조성하고요. 그래서 유생들을 이제 공동체 형성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죠? 그 자신의 어떤 언론을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지지세력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판세력을 공존시키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왕비를 자기 집안에서 서인 집안을 배치시키면서 권력을 튼튼하게 한 그거죠.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제시했다. 그래서 그 당시 살림 세력들을 이제 많이 등용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냐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근데 이제 송시열은 이제 좀 오해할 게 뭐냐면 등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간직 취임 일수가 1년도 안 돼요. 잠깐 등용했다 또 물러났다 등용했다 물러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정치 영향 파워는 되게 강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어디 왔어? 간직 고위직 관료 다 기용이 된 거야. 뭐 과거 시험이나 살림을 추천받거나. 그래서 그 후에 대부분 그 서인 노론세력들은 누구의 스스로 모시는 거야? 송시열 모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송시열을 뭐라고 하냐면 정조가 송자라고 해요. 송자. 보통 자자 붙으면 중국에서 뭐예요? 성인 군자들에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송자 제도형 같은 성시의 전직까지 만들어주고 그만큼 영향력의 파워가 막강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송시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이건 좀 뒤에 풀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면 친명 배근 정책을 실시했다. 왜냐면 강해군이 뭘 실시해요? 중립 정책을 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반정의 명분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강해군의 정치에 반대되는 뭘 내고요? 칙명배금 정책을 내고야지 자신의 어떤 그 인조반정의 명분이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는 칙명배금 정책은 나중에 뭘 발생시켰다? 혼란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정묘혼란이라든지 병자혼란 같은 혼란들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묘혼란을 좀 볼게요. 자, 정묘혼란은 몇 년에 일어났죠? 1627년 인조 초반기 때 일어났죠.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인조반정 후에 이제 서인의 칙명배금 정책이 실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명예 모무영이라는 사람이 가도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동 지역 그 수복운동을 도모했는데 이 모무영이라는 사람은 참 그 캐릭터가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인조 때 활동했던 것이 아니고 전시기 강해군 때 있죠.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천시대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사후 전투 이후에 요동 지역은 누구 땅이었죠? 명나라 땅이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청나라 느도가치가 이걸 뺏어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심양에 수도를 정한 거죠. 후금의 수도를.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입장에 뺏기진 고토 수복 운동이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고 그 당시 모무영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고토를 점령했다, 요동을 점령했다 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진강이라는 곳을 공격해요. 이 진강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동반도가 있고 상동반도가 있는데 이게 요가 있죠. 요 정도 있는 그 성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해군력을 동원해갖고 요 진강을 기습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무모한 게 뭐냐면 후방 지원 없이 진강만 그냥 공격하고 점령했어. 그러면 요 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금나라가? 아니죠.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진강 공격해버린 거야. 진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쳐 나왔는데 요 길이 막히니까 어느 쪽으로 넘어왔냐면 조선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해군이 집권했던 시기인데 강해군 입장일 때 상당히 이게 골치 아픈 거지. 왜냐 진강에 넘어온 이제 이쪽에 넘어온 모무령이 그 압록강 앞에다 대포를 쭉 설치해 놓고는 후금 쪽으로 대포를 날리는 거예요. 발사시키면서 이제 요동을 수복하기도 큰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있다 보면 누굴 자극시킬 수 있어요? 후금을 자극시킬 수 있죠. 후금이 어때요? 조선 침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해군이 얘를 살살 꼬셔가지고 그 압록강 여번에 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모무영과 그 부하를 가도에 일종의 모셔둔 거야. 모셔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쩌면 여기에서 기반으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조선과 중국 간에 장사도 하고 또 후금이 또 밀무역해갖고 문자도 보니까 또 밀무역도 하고 그리고 조선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 지키면서 이제 후금을 지켜준다, 후금의 침략 막아준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돈과 식량을 요구해. 그래서 여기에도 막 돈벌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중국 명나라였죠 그 당시에 그 한간 세력이 그 당시에 날뛰었잖아. 그러니까 한간대에 뇌물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청나라를 요동을 수복하게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바사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간대에게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 명나라부터 또 지원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제적 사기꾼이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인조가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이제 이 가도에 있는 이제 그 모무영 세력들이 어떻게 더 날뛴 거지 인조는 또 칙명배금 정책도 내걸고 이게 항상 이제 누굴 자극하고 있는 거야? 후금을 자극하고 후금이 어떻게든 이들을 쳐내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모무영은 이제 원숭아이라는 사람한테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몰래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쳐내죠. 죽이죠. 예. 원숭아는 이제 영원선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성주였는데 그 산해관 바로 위에 영원선이라는 그 섬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통해 청나라를 막고 있었거든요. 뛰어난 남자야. 근데 얘가 죽으니까 그동안 얘한테 뇌물을 받는 한간들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원숭아를 불러내서 이 사람이 청나라 내통했다 하면서 잡아내갖고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영원선이 깨지면서 곧바로 산해관까지 누가 내려온 거야? 청나라 내려온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뛰어난 장소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 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자선이 나뉘니까 명나라 망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때 가도가 이제 누구죠? 모무영이 죽고 나서 그 모무영 부하 장수들이 누구한테 다 넘어가냐면 청나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부하들 다 변발을 깎고, 그 모모령을 갖고 있는 해군 있죠? 해군을 통째로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 후보한테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병자호란 할 때 강해군을 피신했잖아요. 그 세자가. 근데 강해군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당시 명나라 명나라 해군이었다가 항복하, 청남 넘어갔던 그 청해군에 의해서 진압된 거예요. 이게. 원래 청남 해군이 없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간의 난이죠. 그래서 이간의 난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간은 원래는 그 인조반정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농공 행상 과정에서 자신이 농공이 이제 적게 판단됐다 하면서 불만을 품고 거기다 이제 또 인조 정권은 이 이간을 어디에 배치시냐면 저 평안도 그 관찰사도 이렇게 배치시켜 쫓겨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영모 사건과 연결됐다고 해서 이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나 모르겠다 하면서 서북 지역에 병력을 이끌고 나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심지어는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하나까지 점령했다가 다시 이제 태평양에서 죽게 되죠. 근데 그 장당들이 이제 어디로 건너갔냐면 후궁으로 건너가요. 그래갖고 이제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중에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때 일종의 항도 역할을 한 거지. 자극시켜갖고. 이 내국놈들이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남의 나라 가갖고 남의 민족 와갖고 그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어요. 명나라에서 문자가 끊어져 조선으로부터 문자 공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그 여진족들은 주로 생산한 게 뭐냐면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삼 그 다음에 이제 구슬 이런 것들 이제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기준품이지만 먹을 수는 없죠. 생필품 아니죠. 그래서 예전부터 중국이나 조선과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생필품을 교육했는데 문제는 명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 생필품 교육 장소가 끊겨진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선이죠. 그러면 조선에 가갖고 정기적인 시장을 몇 개 개설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물자를 얻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정론의 배경이겠다.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결과를 보면 후금이 침해.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해도 해주까지 남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의병대에 하락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보급로가 끊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로도 끊어지고 그리고 또 항상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모모령의 가도에 누가 있죠? 모모령이 있어. 그러니까 모모령이 가도에다가 이제 쭉 내려오면 또 뒤 후방을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청나라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해를 해가지고 정묘역전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정묘역전은 후금과 조선이 형제매약이야. 형은 누구겠어요? 형제지명 냈고 후금이고 아우가 누구 되죠? 조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청과 명가의 중립을 지키고 국경 도시에 개시를 설치한다. 왜냐 아까 치면 것처럼 그 정묘호란이 일어난 배경 중에 뭐야? 경제적 원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개시를 설치해가지고 그거부터 조선으로부터 끊임없는 지속적 안정적인 물자를 공급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고 자 뒤에 넘어가서 병자호란을 보죠. 병자호란. 자, 이 병자호란은 이제 그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이다. 해갖고 병자호란인데 그 동아시아 책에서는 이 병자전쟁이라고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호란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그 만주족을 좀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배경을 보면 이제 후금이 원래 금나라였죠. 후금은 나중에 붙인 거고 금을 이겼다고 해서 이제 후금이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금나라인데 이 금나라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청나라가 바뀌어요. 이건 나중에 동양사 얘기할 텐데 이제는 만주족 나라가 아니라 이제 뭘 하는 거야? 만주족과 한족과 몽고족을 포함한 다민족 국가라는 걸 선포한 거야. 청나라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신을 파견해서 군신관계를 파견해. 용골대를 파견했거든요. 근데 용골대가 거의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사절단을 우리나라 파견했는데 청나라 침입식에 왜 파견했는지 모르겠는데 항제 침입식에 오면 항제면 당연히 그 당시 청나라 예법에 따라서 그 309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뻔히 그냥 멀뚱멀뚱 본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열받는 거지. 누가치가 그냥 와가지고는 홍타치죠. 그 당시 홍타치가 열받아갖고 저놈 왜 이렇게 뻣뻣하게 서있냐? 그래가지고 매 맞고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너네들 이제 친서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와가지고 제대로 사줬다 보내서 나한테 이제 뭐냐면 형제가 아니라 이제 신하우스 얘들 포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사절단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걸 친설 전해줘야 되는데 친설 전해주지 않은 거야. 맨 맞고 쫓겨났다 그것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조선 국내에서는 뭐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오늘 막 이제 항정 분위기가 일어나고 싸우지 말자는 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청나가 쳐들어온 거야. 청나는 왜 쳐들었냐? 일단 조선이 괘씸하는 거지. 내가 지금 친서를 보내는 답변도 없어. 무시를 한 거지, 자기. 그리고 명나라를 치기 전에는 항상 조선을 자기 편을 만들거나 쳐가지고 굴복시켜야 될 거냐. 후방 안정시켜서. 그래서 친히 그 당시에 홍타지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어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청나라 침입해오니까,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 그래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강화도 백기 끊어졌잖아요. 세자만 가고, 그 왕은 어디로 간 거야? 급히, 이제 남한산성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남한산성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한산, 백기 끊어져 남한산 갔기 때문에 남한산성 안에 보급이 별로 없었어요. 식량도 별로 한 달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한 11,000명의 병력이 이제 남한산성에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청나라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방에서 구원 병력이 계속 오는데 문제는 청나라 군대도 매번 깨지게 거야. 그래서 질질 끄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그 유명한 삼정도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의병이 하락했지만 뭐 의병 활동 크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그럼 청나라의 침입을 그렇게 왜 그냥 당했냐? 외교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뭐가 이제 군대 훈련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렇게 큰 소리 펑펑 쳐놨으면 군대를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간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서북 지역에 이간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일단 그 서북 지역의 병력들이 상당히 병력이 약화됐고 거기다 이제 이간의 난 같은 것도 일어나면 이제 왜 일어났냐? 군사훈련을 핑계대고 일어났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그 군대 이동할 때 다 일일이 보고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도 안 된 부대를 데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 막강한 청나라 기병대와 싸우니까 싸움이 되나? 그냥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삼전도에 가가지고 309고도라는 그 치욕적인 예를 피하면서 결국 항복 의식을 갖게 된 거죠. 309고도는 유명하죠. 3번 져다고 9번을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서양 사적들이 와가지고 메카트냐 이 사람들이 이거 요구하니까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많은 인질들을 같이 가져요. 그때 이제 왕실의 이제 인질로 누굴 데리고 가냐면 그 인조에 2명의 적자가 있죠. 누구와 누구예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결국에 그 소현세자는 이제 복림을 끌고 가서 이제 얘네들 인질을 잡고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청나라 침입을 이제 대응해갖고 그 주화도하고 척하돈이 되죠. 그래서 이걸 소재로 해서 최근에 무슨 산성이 만들었죠? 남한산성 영화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최명길이 대표님 주화론자예요. 최명길은 이제 그 실리주의자로서 양명학자 영향을 받아갖고 외교를 통해서 청나라 침입을 저지하자.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머리를 숙이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기르고 나서 이제 청나라 대응하자는 거야. 대책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윤집의 척하도는 뭐냐면 성략적 대의명벌 중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과 하에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명나라가 우리나라 임진할 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지은의 은혜고 의지를 버려서 안 된다. 근데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건 우리들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깨지면 명이 국가 일본을 공격받기 때문에 도와준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략적 명분론이나 이런 대의론이 더 강화됐어.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조선 초기 때는 중국을 뭘로 모셨어요? 군주로 모셨죠. 왕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왕과 신하의 관계는 절대적인 게 아니죠. 왕이 왕 역할을 못한 거예요. 쳐낼 수 있잖아. 그래서 사대적 명분이지만 좀 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군신뿐만 아니라 무슨 관계냐면 또 이거는 부모의 관계야. 부모의 나라.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가 아무리 못돼도 결국 천륜이기 때문에 부모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우리나라 멸망당해도 부모의 나라는 명나라를 버릴 수 없다. 이런 망발을 해가면서 이게 하는데 되게 강경론하고 대책 없는 강경론과 합리적인 옹문론이 부닥치면 누가 이기냐면 되게 대책 없는 강경론이 세 보이거든. 근데 막상 터지면 이제 뭐냐 깨지는 거죠.
예, 결국에는 누구 이겨낸? 융집의 중심의 척하론자들이 이제 승리하면서 뭐냐면 하다가 남한산에서 패배를 하고 뭐 왕자를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고 이런 이제 참혹한 패배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교훈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실정에 맞을 것 같아.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줄을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자, 일단은 그 병자호란 때 이렇게 깨지면서 이제, 명나라와 이제 4대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그 복림대군이나 소현세자 같은 인질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그 관계가 이제 4대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과 청나라와 명나라 싸우는데 조선이 원병을 할 걸 약속을 했어요. 특히 이제 청나라가 받았던 나라가 이제 해군.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명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육군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뭘 강하다는 거? 해군은 강하다는 걸 알고. 왜냐면 이순신이 그 임진할 때 해군을 활동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원했던 거죠. 자, 그리고 왕하고 집권 양반들 위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 갈 수밖에 없어.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쳐놓고는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대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위기를 수습하려니까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북벌론의 프레임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패배를 좀 만회해 보려고. 패배론의 그런 프레임을 북벌론의 프레임으로 바꿈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위신을 만회하려고 이 북벌론을 제시했다. 이 북벌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북 지역이 항표됐다. 이게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임진왜란은 팔도를 다 휩쓸고 다녔잖아. 그리고 7년 동안 장기간을 끌었죠. 근데 다행히 상대적으로 볼 때 병자호는 주로 청나라가 공격한 코스가 어디냐면 주로 서북 지역이에요. 서북 지역. 그리고 청나라는 기마부대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요 중심만 점령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 지역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간도 단기간에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보다는 좀 피해가 좀 적었다. 그래서 서북 지역 그 대신에 평안도 중심한 서북 지역 항표됐고, 그리고 청나라 반감이 또 고조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권과 같이 명과 연기의 청을 공격하는 시도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볼 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뭐가 나왔냐면, 고조시대의 그 4대 정책과, 그 다음에 고조시대 4대 정책과 지금 조선 간의 4대 정책 비교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형세형적 4대론과 명문적 4대론. 그래갖고, 고조시대 형세형적 4대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4대주의가 아니라 4대 정책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힘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붙자는 거야? 힘이 강한 놈한테 붙자. 그냥 우리가 살아남는다. 되게 실종적인 거죠. 근데 요게 조선후기 때 4대는 명문적 4대는 힘이 강하든 약하든 이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망해더라도 명나라 숭배해야 된다. 이런 명문적 4대론을 했다.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요. 예.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럼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강해군 정책 못 풀어봤죠? 일단 이번에 나온. 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기출문제 중에. 그 68페이지 펴보세요. 68페이지 20번 문제. 자, 요거 이제 강해군과 관련된 건데, 이제, 요거 한문사조는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인목대비 조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 직후에 이제, 인목대비가 와가지고 이제, 조소를 반포하면서, 강해군이 이런 못된 짓 때문에 얘들 패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물론 이 인목대비 조선은 인목대비가 쓴 건 아니고, 서인 정권들이 썼겠죠. 그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기읒과 디귿을 가리킨 역사적 사실 순서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일으킨 들어간 인물 쓰시오. 그리고 그들 강조한 대외정책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굳이 한문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갈 인물은 당연히 누구예요? 배웅만득하고, 그런 것들은 누구야? 강해군이겠죠. 일단 강해군이 들어간 거고, 기읒의 역사적 사실은 임진년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제조지읒.
그래갖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부터 원군을 받아갖고 우리가 살아났다. 그 내용이고, 이 제조지훈이라는 말은 이제 요때 처음 사용한 건 아니고요. 누가 처음 사용했어? 선조가 사용했어. 그래서 선조가 하는 일이 임진왜란 때 뭐죠? 도망간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없어. 그러니까 좀 자기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뭐냐면 명나라 원군을 끌어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임진왜란 마무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순신이나 위병장 활동은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명나라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제조지훈을 막 강조한 거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을미년에 이제 그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강옥립 파견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강옥립 파견 또는 강옥립 파견 사후전투에서 싸운 거 그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때 그 강해군의 대외 정책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예요? 이거는 칙명 배금 정책이 아니라 중립 정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전엔 좀 문제 풀어봤지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강해군의 정책 관련돼서 잠깐 오답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거 이제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총괄평가 51페이지 쳐보세요. 자, 51페이지 15번 문제 볼까요? 자, 15번 문제인데 내가 이거 문제 보면서 이게 16년 기출문제 냈던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제가 보니까 딱 이렇게 줄침문까지 하면서 그대로 낸 거. 내 문제를 뺏겼나 그런 생각 팍팍 드는데 그 느낌이. 자, 하여튼 문제 풀어보면 자, 다음 사료 가왕이 누구죠? 강해군이죠. 여기 뭐가 나왔죠? 강해 나왔죠.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유추가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자, 가왕이 뭐냐면,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3가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부분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강해군의 그 당시 전후 복구 사업, 중앙 집권화 강화 정책, 북강경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뭘 써야 될까요? 여기 들어갈 것은 일단은 성곽 수익 이런 것들 쓰고 호적과 양안을 복구시키고 등등등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겠죠. 뭐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밑줄 부분이 어떤 역사적 사실 발견한가? 이거 그대로 나왔죠? 예. 그 당시 강옥리를 파견해서 사월전투 이긴 거. 사월전투에서. 예. 그래서 15번 문제 보면 진짜 내가 뺏겼다는 느낌이 확 들어. 진짜 이건 완전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몇 번 문제를 푸시냐면요. 61페이지 펴보세요. 61페이지. 자, 61페이지 이제 43번 문제 볼게요. 43번. 자, 다음 사례에서 비판받고 있는 집권층을 써보고 그들이 기획의 조치를 취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조치를 취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계기가 되었던 정치 사건을 말해보고 후에 일어났던 인조반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의원 영남 사람입니다. 조식의 문화에 수업을 하고 헛된 이름을 쭉 있는데 지금 되게 비판했었죠. 이거는 그 당시 비판하고 집권층이 뭐죠? 대북계통이죠. 여기 뭐 다음 사례에 비판받고 있는 집권층이잖아. 비판하고 있는 집권층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건 대북이고, 그 다음에 기획의 조치를 취했던 이유. 왜냐면 대북 측면에 자신의 학문적 정통을 성숙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계기가 됐던 정치적 사건을 말해보고, 자, 그 말이 몹시 훈폐하여 대군을 가리켜, 우리 속에, 요때 대군은 뭐죠?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구죠? 영창대군이죠. 대군하고 군의 차이점 아시죠? 대군은 뭐예요? 적자고, 군은 빈에서 태어난 거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속에 대지다고 하였다. 그게 폐모론까지 일어나, 먼저 폐의하고 난 뒤에 주다라는, 은은이 주장했다. 이런 것들인데, 이 정치사가 객축옥사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폐모살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전에 객축옥사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걸 칠서지옥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는 강해군이 처음부터 즉위할 때부터 대북 혼자 정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 폐모살제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왜 갑자기 대북 정제주의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게 개초 옥사 때문인데 이제 7명의 서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개를 조직했어. 그래서 일종의 개는 이제 악소녀 무리패로 해갖고 그 뭐냐면 이제 고갯길이나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상인들을 습격해갖고 죽여가지고 물건 훔치는 그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상인들을 죽이고 거기에 뭐냐면 그 은을 그 강탈해갖고 도망갔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강도살이냐. 근데 얘네들을 치조하는 과정에서 그 이 7명의 서자들이 강해군을 패한다라는 역모 사건을 바꿔버린 거야. 그 대북 계통들이 해놓고는 그때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이제 남인이나 서동 계통의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 다 엮인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 강해군이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서인 남인들 납교들은 안 되겠다 해서 쳐내기 시작하고 특히 그 이유가 뭐냐 또 영창대군을 모셔가지고 왕을 세운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창대군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기양 보내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임목대면 유폐시키고 그러면서 이 당시 나름대로 군영적인 정치 발전을 하려고 했던 강해군 정책이 크게 바뀌고 폐모살제 계기가 되고 대북 일당 전제가 됐던 것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객지옥사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허균도 아시죠? 허균도 거기에 엮여 들어갔어. 그러니까 허균이 그 원래 그 서자하고 좀 친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허균이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지원해줬다니까 이제 허균이 이때부터 태도를 바뀌고 친강해군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폐모살제 할 때 동원돼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모르는데 이제 강해군이 허균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쳐내가지고 허균을 능지처참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객추국사 유명해요. 예.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의 영향, 이 사건의 후에 일어난 인조반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람들에게 패론에게 받아들여져 반정의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면, 몇 번을 보시냐면, 68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제. 68페이지인가? 잠깐만요. 14번 문제인데? 66페이지 펴보세요. 네. 자, 14번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조선의 분당 정치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서인과 남인의 공존체제가 형성되고 분당 간 상호 군영 원리가 실시된 것이 언제 때죠? 인조반정. 네, 정치역계가 인조반정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14-2번과 14-3번은 예속논쟁 관련된 건데, 이건 좀 예속논쟁 할 때 이제 또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이게 지금 65페이지 펴보세요. 65페이지. 11번 문제인데, 이 65페이지 11번 문제는 뭐를 비교했냐면, 그, 조선과 고려시대의 사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사대론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보면요. 자, A와 B의 B는 우리나라 역사상, 그 당시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 주변 국가의 사대 요구에 대한 조정 신하들의 반응을 보여준다. 각자의 주장에 인해 초래되거나 그에 반발하여 일어난 번략을 쓰고 두 사대간을 바탕으로 일어난 생각을 각각 한 조인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인조 4년 때 기사예요. 인종. 그래서, 인종 4년 때 이제 관련된 기사인데,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금나라가 갑자기 등장해갖고, 요와 송을 멸망시키고, 우리한테 뭘 요구한 거죠? 사대 관계를 요구하니까, 그때 이제 집권층들은 뭐라 하냐면, 이소사대의 논리로 따랐어. 이소사대는 뭐예요? 원래 맹자가 했던 말인데, 작은 나라가 뭘 섬기는 거죠?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이치다. 당연한 이치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관련된 이제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료냐면, 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죠. 그래서 그 당시 후금에서 청나라 바뀌면서 우리나라 사대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서 이제 그 차원에서 누굴 파견했어요? 용골대를 파견했죠?
근데 이제 용골대가 이제 그 청나라 황제 조논을 알리고 군사의 의를 맺을 걸 이제 군신 간의 의를 맺을 걸 요구하니까 조선 정부가 거절됐고 또 용골대가 이제 쫓겨났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홍태지 그 황제 즉위시에 사신이 파괴했지만 사신의 애를 또 갖추지 않았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홍태지가 이제 10만 대군 이끌고 공격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거예요. 그럼 A가 말하는 이제 그 별난은 그 뭐와 관련 묘청의 난이죠. 묘청이 뭐한테 왜 일어났어요? 이게 사대 관계 뭐냐면 그 맺어서 금나라 사생을 하면서 우리 이제 뭐 북진 정책을 자제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야? 여진족 굴복당하고 자. 그래서 A별난이고 근데 A별난은 그냥 어차피 내단이니까 큰 피해는 없었고 문제는 B별난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죠? 병자호란. 그때 많은 백성들이 뭐냐면 피해를 입었죠. 예, 병자호란. 자, 그 다음에 사대간을 바탕으로 있는 생각은 자, A의 사대간은 뭐냐면 사대주의라고보다는 사대정책이에요. 형세적 사대간인데 형세적 사대간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내용을 써야 돼. 왜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 사대간을 바탕으로 있는 생각을 쓰라고 했잖아.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쓰냐? 제가 찾아봤어. 형세적 사대간은 뭐냐? 중화의 개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의 형세에 따라 사대 형세의 대상이 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힘이 강한 쪽에 붙는다는 소리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요거는 이제 사대적 세계관이죠. 부모 나라는 명나라 섬기는 것 같이 자식의 나라는 조선으로서 당연한 거다. 임진한테 도와준 명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신 관계뿐만 아니라 뭐의 관계까지 발전된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발전된 거. 절대적인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괜찮은 문제예요. 이게 좀 약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 좀 고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근거 자료를 이제 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1238페이지 펴보세요. 자, 1238페이지 그 주 355번까지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35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이제 사대윤주 원병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이제 뭐와 비교해 보냐면 고려의 현실주의 외교론과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적 사대론 그래서 관련된 논문이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요건요. 네, 찾아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총괄평가 내가 문제 적어놨나? 이거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벌론과 나선정보를 넘어갈게요. 이 북벌론과 나선정보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볼 필요는 있어. 자, 이 북벌론은 우리가 이제 호정 때만 했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이제 호정부터 시작해갖고 숙종 때까지 전반적으로 한 거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한 거는 호정이죠. 그러면 호정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 전에 이 호정 그 인조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무슨 아들과 무슨 아들이 있다고 했죠? 소현세자하고 복림되고 있어.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은 소현세자야. 근데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 심양에 끌려갈 동안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야.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 국가가 아니고 오랑캐도 아니고 상당히 문화가 발전된 국가였고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걸 인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 또 거기 머물면서 또 장사도 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잡혀왔던 사람들도 많이 구제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나서, 한 달 만에 죽게 돼요. 본국에 귀환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대립했다고 이제, 연료실 기술을 보면 이제, 그 소현세자가, 서양의 청나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인조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벼룩을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었다는데, 이건 야사고. 근데 그 야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현세자하고 인조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문사를 죽었는데 뭔가 뭔지 죽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눈이나 그다음 귀에다 이런 인간의 그 모든 구멍에서 뭐가 피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 독살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소현세자가 독살했다는 설도 되게 많아요. 그게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소현세자의 그 아내 강씨가 그 뭐냐면 영모죄 엮여갖고 죽게 돼요. 사형을 받게 되고 자기 시아버지부터 그리고 그 소현세자 아들 3명 있죠. 3명이 제주도 유배 가려.
그 중에 2명은 또 의문의 죽음을 갖게 돼. 그래서 독사에서 상당히 지금 학계에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비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현세자들이 복림대군 같은 경우에 청나라의 어떤 적개심을 아버지가 공유하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림대군이 원래 왕이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소현세자도 아들이 있었어. 아들. 그 원칙적 어디지만 누가 왕이 되죠? 소현세자 아들이 첫째 장남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그 나이가 좀 많은 호종이 됐단 말이야. 장남이 돼도 될 수가 있어. 어린 왕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통성에도 문제가 된 거죠. 그것이 나중에 뭐와 관련된 거야? 그 당시 이제 예송동제가 관련돼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북벌령과 나선정벌 볼게요. 북벌령의 배경을 보면 인족의 치욕적인 항복, 산전도에서 이제 치욕적 항복했죠. 그리고 소현세와 복림대군 인지로 끌려서 조선에 이제 충격을 줬고, 그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보시 명나라 은혜를 갖고 청에 쳐서 명예에 대한 복수심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조선 중화주의라는 의식이 이제 작용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명의만 하고 청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중화의 정통이 이제 어디로 건너왔다고 생각해요? 조선으로 건너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사만 정통도 나오고 진경산사도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념적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호종의 즉위 명분과 왕권의 정도. 왜냐면 호종은 그 2번째 아들로 즉위했잖아. 분명히 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즉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북벌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집권 사대부 층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병자호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했잖아. 백성도부터 그 상당히 지탄과 그 다음에 위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명분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북벌론 제기한 것도 있죠. 그러면 북벌론이 주장했던 것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호종과 송시열 같은 서인 살림세력들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누굴 등용했냐면 송시열을 등용했어. 근데 호종이 생각하는 그 북벌과 송시열이 생각하는 북벌은 좀 달라요. 예. 이게 이제 푸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호종이 생각하는 북벌은 양병이야. 양병은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진짜 전쟁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살림의 영수였던 송시를 볼 때는 그건 좀 현실성이 없어. 이 사람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입각해갖고 뭘 주냐면 그 내수양의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을 익혀가지고 마음의 수행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오락자문시고 좀 약간 간념론적인 북벌론인데 이게 북벌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호정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호정의 북벌론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호정과 송시열이 독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송시열이 한 북벌론 넘어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호정의 주도기가 있고 송시열 위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호정 9년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포셈에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럼 북벌의 정치의 의도가 뭐냐?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북벌보다는 이걸 통해서 왕권 강화 및 서인들의 어떤 그 살림세력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걸 이용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병자호란에 대해서 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책임 모면가, 성리학적 명분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은 꼭 이걸 통해서 너는 왕은 부모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모를 섬기는 당한 거 너는 어떤 충성해라. 그리고 그 사대부도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네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따르는 건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벌세력을 중점해서 상대 세력의 진출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했다. 근데 이 북벌 한계는 이제 뭐냐? 일단 종명사제주의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이념에 의해서 한 거고, 조선중화주의 같은 어떤 간념적인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조선 후기에 어떤 사회적 탈락성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적인 어떤 성리학적 병폐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죠. 결국에는 이 북벌론이 나중에 뭘로 전환되냐면 북학론으로 전환돼요. 북학론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아는 북학론자들이죠. 노론이나 서인 초기 때 세력들은 북벌론 주장했지만 이것이 이제 청나라 문화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청나라 문화가 뛰어난 거 알거든.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다? 청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북학론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존주론에 대한 논인데,
예전에도 제가 이제 조선사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존주도는 뭐냐면, 이 주는 뭐죠, 주는? 보통 우리가, 주나라 있죠? 이 주나라야. 그러니까, 주나라를 존경하자는 뜻이야. 이게 이제 유교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이 당시 17세기하고 18세기가 달라. 18세기는 이걸 이제 뭘로 해석하냐면 북벌론의 내용으로 해석을 했어. 북벌론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때 이제 주는 누굴 뜻하는 거죠? 이건 주는. 주는 명을 뜻하는 거죠. 명은 누가 멸망시켰어? 청나라가 원한캐들이 멸망을 시켰잖아. 그러면 당연히 명나라를 받들고 명나라를 부흥하고 누굴 쳐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청을 쳐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버린 거야.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준주도에도 18세기 이후의 북학자들은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18세기 말에 등장한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요때 주는 뭐냐면, 요거 주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주나라 주자도 해석하지만, 두루 주자도 해석해. 그러니까, 이건 두루 주자는 뭐죠? 보편성이죠. 보편성. 보편성.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자는 보편적으로 볼 때, 청나라가 근대 문화나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 근대 문화, 선진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논리가 나타나.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북학자들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존중이라는 그 내용도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중론 논쟁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런 집권 노론, 서인 측이 북벌론을 주장했다. 18세기 후반 넘어가서 뭘로 넘어갔다? 북학론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선전변인데, 요때 나선전변의 나는 뭐냐면, 뭐와 관련된 거야? 러시아를 누가 정벌했다는 거죠? 조선이 정벌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청나라 러시아가 국경 문제로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용할 때 다시 얘기했지만, 러시아는 그냥 시베리아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왜 경략하느냐? 처음에 모피 때문에 그래. 왜냐면 모피 사냥을 가서 하다 보니까 계속 시베리아 이제 쪽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하고 부닥치게 되냐면 청나라와 부닥치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네르치스크 조약이나 카르타 조약 같은 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 싸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조총부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조총부대도 보니까 그 유명한 조선군이 조총을 잘 써더라. 그래서 조선한테 요청해가지고 호종 5년에 그 당시 이제 우리한테 좀 병력 좀 파견해달라. 근데 호정 입장할 때는 싫지. 근데 파견 안 할 경우에는 또 청나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효 같은 사람들을 이제 조총군을 데리고 해갖고 이제 파견을 했어요. 근데 이 조총 군사들이 되게 잘 싸웠어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를 격파를 했거든요. 그때 러시아 군대는 코사크 기병대가 중추였어요. 코사크 기병대 아시죠? 러시아보다는 저희 트로커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러시아 예속됐는데 되게 러시아인들은 이제 주로 보병으로 활동했고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코사크들을 기병으로 이제 이용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 코사크 기병대를 격파를 했어요. 해전에도 큰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총수부대 실력을 입증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북벌론 과정에서 마냥 군사력 간접적으로 가시하고 또 한편은 또 북벌론을 숨기기 위한 조치였다. 근데 그때 이제 갔던 신유가 이 신유가 이제 죽을 때 묘비명에 자기가 나선 정보했던 내용을 쓰지 말라고 했어. 쪽팔린다. 그래서 근데, 했지만 그만큼 이제 조선 사대부 입장할 때 이게 승리가 좋은 게 아니었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입장할 때 러시아를 이겼으니까, 대단하다고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내세울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이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때 나선 정부에서 러시아를 격파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질서가 한동안 안정됐다는데, 이거 우리 측의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북부에 있고, 서인들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좀 잘 알려지진 않지만, 숙종 때 또 북벌론이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또 누가 주도를 냈냐면 남인세력들이, 주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숙종이 아니라 현종 때네요. 제가 말을 잡는데 현종 때 남인들 중심해갖고 했죠. 현종 이후 이제 남인들이 잠깐 이제 권력을 장악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윤호나 허적 같은 사람들이 남인 중심의 북벌론을 제기를 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훈련 별대를 실시하고 훈련 별대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이제 망가라에서 무가 합격자를 대우고 이제 등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북벌론이라는 것이 호종뿐만 아니라 현종 때나 또 숙종 때 또 노론 중시로 또 북벌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북벌론은 어디에 국한돼서 봐야 된다? 주로 이제 호종 때 북벌론을 낼 것 같아. 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현종과 예송 논쟁 부분을 이제 할게요.